와서 좀 놀라셨어요. 초등생이 오고 중학생이 오고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강사이시지만 또 이렇게 여러 세대를 아우르는 강의를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놀랐습니다. 어떤 강의를 풀어줄지 너무 궁금하고요. 사실 이 조그만 마을에서 탈핵을 해보자, 탈핵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참석회를 다녀오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좀 다른 사람의 좀 전문가에게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도 마련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어렵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지금 못 오고 계시고요. 사실 지금 굉장히 열심히 오고 계셔서 제가 급조해서 여는 마당을 열게 되었어요. 네, 제가 아는 것도 없고 부족하지만 그냥 빨리 온 채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고요. 시간이 많이 가서 일단 시작을 해볼게요. 그 강의 내용이 이렇게 여러 세대를 아울러서 조금 안 맞을 수 있고 선생님이 이제 맞춰서 해주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일 초등학생 아이들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저희가 이번 주에 주초에 기초편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굉장히 기대를 하면서 많은 걸 얻어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강사를 모셨는데요. 저는 서울에서 좀 뵌 적이 있는데 여기서도 뵈니까 되게 반갑고요. 그 이유진님이시라고 녹색당의 공동 운영 위원장님이시고요. 네. 원전을 하나 줄이기, 탈핵 관련한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오랫동안 하고 계셔서 탈핵하면 정신이 이렇게 연상될 만큼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소개해드리고요. 오늘 이 들은 강의가 당장 이 마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굉장히 기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굉장히 어렵게 마련한 자리니만큼 소중한 어떤 씨앗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당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다양한 연령대가 계셔가지고, 예, 자, 네. 오늘 제가 지역에너지라고 쓰니까 여기 앞에 계신 분이 지역에너지가 뭐야? 그랬더니 바로 옆에 있는 분이 지역에서 만들고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서 오,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오늘 저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대안은 어떤지 여러분께서 해볼 수 있는 것들로 그냥 이야기거리를 많이 풀어놓을게요. 그럼 그 중에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걸 선택하셔가지고 더 보셔도 되고 더 이렇게 찾아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진을 보면서 속도감 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게 착한 에너지, 나쁜 에너지 배우셨다면서요, 그쵸? 예. 지금 당나귀가 어떻게 됐어요? 위로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어요? 짐이 너무 무거워요. 당나귀가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결국 핵발전소를 계속 짓는 것도 우리가 전기를 쓰기 때문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의 전기를 쓰는 양이나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로 인해서 발전소를 계속 짓게 되고 그 발전소를 지으면서 문제가 계속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자, 이 당나귀를 땅에 내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짐을 내려야 돼요. 예, 짐을 덜어주는 거를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소박하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탈핵의 기본은 소박하고 적게 쓰면서 사는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오늘 핵발전소 얘기하기 전에 제가 기후변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특히 여기 어린 분들도 우리 학생분들도 계시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이 정말 기후변화가 더 심해지는 시대를 살아갈지도 모르거든요. 보면은 인도가 폭염은 너무 더운 걸 말하거든요. 너무 더워서 올해 인도에서 2,500명이 사망을 했어요. 2,500명이 죽은 건데 온도가 어느 정도로 올라갔느냐? 45도에서 46도로 올라갔어요. 진짜 덥겠죠. 근데 또 인도는 가난해서 냉방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데서 자겠죠. 그러면서 사망하는 사람들도 늘어났어요.
지구의 온도가 이상해지고 있어요. 이상 기후가 많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북극곰이 빼짝빼짝 말라서 죽어가는 사진, 굶어 죽고 있는 사진, 그리고 북극이 빠른 속도로 녹아내리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지금 지구에서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가뭄이 매우 심하죠. 비가 진짜 안 왔어요, 올해는. 그쵸? 점점 더 가뭄이 심해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후변화가 아주 심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구의 온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구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지구 온도가 지난 한 130년 동안 0.8도 올랐대요. 0.85도. 그런데 북극의 절반이 녹아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모여가지고 기후변화 어떻게 할 건지 회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기후변화가 왜 일어나느냐? 지구온도가 올라간다. 지구온도는 왜 올라가느냐? 지구온도가 왜 올라가죠? 무슨 가스 때문이죠? 예, 온실가스 때문이에요. 오, 잘하시네요. 자, 온실가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기체가 있어요. 온실가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 뭘까요? 야, 이산화탄소. 예, CO2예요. 자, 그러면 CO2는 어디서 많이 나올까요? CO2는 공장에서 아니면 자동차에서 뭘 태울 때? 화석 에너지를 태울 때 나와요. 석유나 석탄이나 가스를 태우게 되면은 화석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기후변화를 막으려면은 화석 에너지 소비량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줄여야 돼요. 예. 그래서 전 세계에서 원전이 아니라 화석 에너지를 줄여야 된다고 매년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20년 동안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회의를 하면서 CO2 줄여야 된다. 화석 에너지 줄여야 된다. 누가 먼저 줄일 거냐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누가 얼마나 많이 배출하는지를 지도로 그려봤더니 여기서 넓게 나타나는 게 배출량이 많은 거예요. 자, 미국 많이 배출하죠. 일본, 한국, 중국, 유럽. 자, 아프리카 많이 배출해요? 적게 배출해요? 적게 배출하죠. 남미는요? 적게 배출하죠. 주로 북반구에서 배출해요? 남반구에서 배출해요? 북반구에서 많이 배출해요. 그래서 20년 동안 회의에서 나온 결과가 선진국, 너네들이 그동안 많이 배출하고 지금도 많이 배출하니까 선진국이 먼저 줄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이건 기후변화 피해 지도인데요. 청색이 짙을수록 기후변화의 피해를 많이 입는 거예요. 자, 여기가 어디예요? 아프리카죠. 아프리카가 가뭄으로 매우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자, 여기가 어디죠? 아시아예요. 아시아 지역이 태풍과 홍수 때문에 매우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남미도 마찬가지죠. 참 신기하게 배출은 여기서 많이 썼는데, 그쵸? 화석 에너지는 이 북반구에서 많이 썼는데 피해는 여기가 많이 입는 거예요. 예. 이게 기후변화의 아이러니함인데, 그래서 선진국이 먼저 줄였거든요? 근데 줄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 반대 선진국들 중에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냐? 세계에서 이산화탄소 제일 많이 배출하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중국이에요. 예. 그 다음이 미국이거든요. 그 다음이 인도예요. 우리나라는 7등이에요. 오, 우리나라 7등이에요. 예. 자, 이렇게 많이 배출하는 나라들이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줄이는 나라냐 아니냐라고 했을 때 아직 우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토의정서에서 선진국들이 먼저 줄이기로 했는데 이 선진국들, 이런 나라들이 화가 나기 시작한 거죠. 아니, 한국, 중국, 미국 빼고 우리끼리 줄여봤자 기후변화 못 막는다. 그러면서 교토의정서에서 일본이 탈퇴하고 캐나다가 탈퇴하고 호주가 탈퇴하고 러시아가 탈퇴하기 시작해요. 그럼 교토의정서가 막 흔들리겠죠. 예.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는 기후변화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을 못 막는다. 우리는 교토의정서를 뛰어넘는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게 됐고, 교토의정서 대신에 새로운 신기후체제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신기후체제는
2020년부터 시작이 돼요. 자, 2020년이면은 몇 살이 되시나요? 2020년이면 5살 더 하시면은 네? 17살. 예. 이분은 17살이 되시는데 그때부터 신기후 체제가 시작이 돼요. 2020년부터 신기후 체제의 특징은 뭐냐면은 모든 나라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자, 그런데 2020년부터 모든 나라가 줄이려면은 그 전에 감축 목표는 결정이 돼 있어야 돼요. 그 감축 목표는 언제까지 결정하느냐? 2015년까지 결정을 해요. 언제입니까? 올해예요. 예. 그래서 11월 30일부터 기후변화 회의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데 그 회의에서 모든 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결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회의죠. 그랬을 때 이번 회의에서 이런 목표를 정하기로 했어요. 지난 100년 동안 지구온도가 0.85도 올랐는데 우리 인류는 몇 도까지 견딜 수 있을까? 몇 도까지 온도가 올라가는 걸 우리가 견딜 수 있을까? 그리고 몇 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우리가 목표를 잡아야 될까? 그래서 논쟁을 했는데요. 논쟁은 2도씨하고 1.5도씨가 얘기가 됐어요. 자, 2도 이상 올라가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이 있었고 거기에 투발루 같은 나라,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는 우리는 지금도 죽을 것 같다. 2도는 너무 높은 목표다. 1.5도가 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힘센 나라들이 2도 목표를 하다 보니까 우리 지구의 목표는 2도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2도를 넘어서지 않게 하려면은 우리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용량은 2,900기가톤이에요. 이게 우리가 배출할 수 있는 한도거든요. 이 2,900을 넘어서면은 2도가 넘어서는 거예요. 2도가 넘어서면 그때는 우리가 기후변화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가 1,900기가톤을 써버렸어요. 그럼 우리한테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 1,000이 남았어요. 자, 이 1,000의 한도 내에서 전 세계에 있는 200개 나라들이 배출량을 잘 조정을 해가지고 협상을 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향후 100년 안에 2도 이상 이렇게 쭉 계속 올라가게 될 거고 매년 기후변화는 더 심해질 거예요. 그래서 식량 문제가 생기고 홍수라든지 슈퍼태풍이라든지 농사 이런 데 전반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될 거다. 제가 이렇게 기후변화를 많이 얘기하는 거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순위를 봤어요. 우리나라가 몇 등이라고요? 7등이에요. 예. 자, 그러면 우리나라도 지구온도를 올리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지금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하고 있어요. 우리 이만큼 줄일게요. 우리 이만큼 줄일게요. 그래서 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 지금 각 나라가 줄이겠다라는 목표를 다 그 목표를 달성한다 하면은 앞으로 이 지구온도가 2.7도 가까이 오른대요. 그러면 우리의 목표가 아까 몇 도라고 그랬어요? 2도였죠. 2도 목표를 지금은 초과하는 목표를 지금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런 나라들이 감축 목표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스위스 같은 나라에는 1990년에서 50%를 줄이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온실가스를. 이건 무슨 얘기냐? 1990년도 배출량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또 얼마를 줄인다? 50%를 줄인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온실가스가 주로 우리가 화석에너지에서 나온다 그랬죠. 그럼 스위스는 화석에너지 소비량을 1990년대 수준으로 줄이고 거기서도 50%를 줄이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줄이겠다는 거죠. 그렇게 줄이기 위한 방법은 아껴 쓰는 거 또는 화석에너지 안 쓰고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가능 에너지를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스위스가 높은 목표를 딱 제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EU 국가들도 우리 1990년대로 돌아가고 40%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여기는 의지를 높게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우리 좀 깡패 같았던 미국은 우리는 90년대는 목표가 너무 세고 몇 년도로 한다? 2005년을 기준으로 하겠다. 예,
미국이 좀 이렇게 뒤로 물러섰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물러선 나라가 있어요. 일본. 일본은 몇 년도 기준이죠? 2013년도. 예. 그러면 1990년, 2005년으로 돌리려면은 많이 줄여야 되는데 2013년이면은 불과 몇 년 전이에요? 2년 전. 예. 그래서 일본이 아니 너네들은 1990년 교토의정서 만들었던 나라인데 2013년을 얘기하다니 비판을 막 받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더 욕 얻어먹었어요. 우리는 왜 욕을 얻어먹었냐? 우리는 앞에 무슨 연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목표를 잡느냐? 이대로 아무것도 안 하면 2030년도에 이만큼 늘어날 거다. 2030년도. 그래서 2030년도에 배출할 양을 미리 예측을 해요. 2030년 배출량. 거기서 줄이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2030년 예측치에서 줄이겠다. 그랬더니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2030년도에 너네가 얼마를 배출할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 예측하기 나름에 따라서 그게 고무줄이 되는데 한국의 감축 목표 설정이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비판을 받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아니 이렇게 BAU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방식을 택한 나라가 어떤 나라들이 있는가 봤더니 방글라데시, 모로코, 가봉, 에티오피아, 안도라, 한국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방식은 뭐냐? 우리나라가 여전히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는데 우리의 이 입장을 뭐로 취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어제 정말 따끈따끈하게 정부하고 시민사회 단체가 모여가지고 11월 30일 날 회의인데 우리 정부 전략이 뭐냐? 이거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얘기했죠. 산업계 분들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우리 너무 감축 목표랑 세게 잡아가지고 너무 힘들다. 제가 좀 아니 우리나라가 저는 적어도 BAU 방식은 택하지 않을 줄 알았다. 그런데 산업계는 이것도 세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완전히 산업계가 승리한 것 같다. 결국 우리나라 감축 목표량이 개도국 기준으로 잡힌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탈핵인데 왜 이렇게 기후변화 얘기 오래 하지? 이렇게 싶으실 텐데, 자,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량의 목표 달성을 보면은 감축 수단으로 뭐가 나오냐?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가 있어요. 그리고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가 있어요. 자, 이건 뭐냐? 자, 탄소잖아요. 화석 에너지를 줄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전기 만들 때 석탄을 많이 써요. 석탄을 태우면 CO2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부 입장으로는 CO2를 줄이려면은 뭘 지어야 된다? 원전을 지어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안은 원전인 거예요. 어제 이제 산업부의 과장이 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기후변화의 현실적인 대안은 원전밖에 없다. 원전을 지어야지 기후변화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죠. 왜 수요 관리는 하지 않느냐? 왜 전기 소비는 줄일 생각하지 않고 원전 지을 생각부터 먼저 하냐? 전기요금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쪽에서 하는 대답이 전기를 올리면 수요가 줄어드냐? 담배값 올렸더니 담배 소비량 그대로 돌아가지 않았냐? 전기 요금 올려도 소비량 안 줄어들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담배는 중독이잖아요. 중독. 그리고 담배값 올리는 게 그게 사실은 서민들에게서 세금을 가지고 가는 거지 건강하고 상관이 없다. 왜냐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정책들이 필요하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결국 정부가 정부의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면서 다른 것까지 엉뚱하게 전기요금까지 끌어들이는 거 보고 저는 어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우리는 아직도 기후변화 막으려면은 원전이다. 이런 얘기나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나라 요즘 정말 우물안 개구리 같다. 우물안 개구리. 그러니까 보면은 CO2를 줄이는 일도
개도국처럼 우리의 위상이나 역할, 우리가 소비하는 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해요. 국정교과서 만드는 것도 정말 세계 몇 개 나라만 국정화하고 있는데, 베트남이나 북한, 그런 나라를 따라서 우리가 국정화하고 있는 것, 정말 많은 부분이 후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게 원전 사고고요. 이게 우리나라 지난 시간에 여러분 탈바꿈이라는 책을 다 읽으셨다고 들었어요. 에너지 문제 심각해요. 에너지 소비도 많아요. 원전 밀집도도 세계 1위입니다. 근데 전기 소비는 증가하고 있죠. 원전 수명 만료된 고리 1호기. 그러면 고리 1호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폐기 처분해야 되죠. 그러려면은 고리 1호기 안에 들어있는 사용 후 해결료 같은 경우에는 10만 년짜리 폐기물 저장소가 필요로 하는, 우리 앞에, 그리고 여기 계신 어린이들이나 학생들 앞에 에너지를 둘러싼 숙제들이 너무 무겁게 놓여 있어요. 그 와중에 에너지 소비량은 계속 늘어납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기 시작했어요?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전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 이거 그리다가 놀랐어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늘어났나? 예.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런 거예요. 전기 소비량 계속 늘어나고, 왜냐, 전기요금이 싸니까. 소비량 늘리고, 계속해서 발전소 짓고, 짓는 것 중에 원전 짓고, 많이 쓰고, 많이 짓고, 많은 위험을 감당하는 그런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금 25개의 원전이 있어요. 25개. 많죠? 네. 앞으로 11개를 더 지어요. 다 합치면 몇 개예요? 25개 플러스 11개. 36개예요. 36개. 2029년까지 36개가 됩니다. 자, 그 중에 6개는 서해안에 지어지고 30개가 동해안에 지어져요. 동해안 우리 해수욕장 많이 가잖아요. 그 동해안에 원전이 다닥다닥 붙어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몇 개가 있느냐? 울진에 6개가 있는데 신울진에 4개가 들어가고, 월성에 6개, 부산 고리에 10개, 영덕에 2개, 삼척과 영덕 중에 2018년도에 삼척에 지을지 영덕에 지을지 2개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동해안에 30개가 박히고, 그 중에 경상북도, 가깝잖아요. 상주가 가깝죠. 경상북도에만 18개의 원전이 건설이 됩니다. 너무 많죠? 경상북도 울진에 10개, 월성에 6개, 영덕에 2개 합쳐서 18개예요. 자, 경상북도의 도지사의 공약 중에 원자력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원전 시설을 경상북도에 유치하는 거예요. 경북이 원전에 매우 집적 단지가 되고 있다. 자, 그런데 전기는 소비는 어디서 해요? 예. 우리나라 전체 전기의 38%를 서울, 경기, 인천에서 씁니다. 그러면 발전소는 동해안에 있고 소비지는 수도권이니까 생산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겨야겠죠. 그렇게 필요한 게 송전탑입니다. 송전탑. 예. 그래서 이렇게 진하게 있는 거 있죠? 이 진하게 있는 게 초대형 송전탑인데요. 지금 고리에서는 갑상선 암 때문에 소송을 하고 있고, 삼척에서는 다녀오셨다고 그랬는데 매주 수요일 촛불 집회를 하고 있고, 밀양에서는 초고압 송전탑 반대 운동을 위해서 10년을 싸웠습니다. 자, 여기 사람 2명 보이시죠? 네. 예. 송전탑의 규모가 이 정도가 돼요. 높이가 100m가 넘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까지 해안가에 원전을 짓고 초고압으로 당겨서 도시에는 쓰기만 하는 이런 방식이 그대로 할 거냐,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7차 계획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원전을 13개로 더 짓기로 7월 달에 결정을 했어요. 13개를. 그런데 지난 7월 결정 이후에 7, 8, 9, 11, 11월 됐잖아요. 그 사이에 벌써 짓고 있던 2개가 완공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25개가 됐거든요. 그럼 앞으로 11개가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까만색은 이미 있는 송전탑 라인이거든요. 그런데 울진의 원전 4개가 곧 이제 완공이 되면 거기서 생산한 전기를 경기도까지 보내기 위해서
요 송전탑이 건설이 됩니다. 주로 어디를 관통하죠? 강원도를 관통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밀양에서 봤던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고통이 어디로 가는가? 강원도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또 매우 높다. 너무 안타깝죠? 네. 자, 이거는 이제 수명 끝나는 원전들이 앞으로 2015년 사이에 12개가 수명이 끝나는 원전들이고요. 그래서 저는 지역에너지라고 해서 왜 이렇게 딴 지역에서 쓰는 전기를 동해안에서 만들어서 보내야 되는 거냐. 지역별로 자립하자. 지역별로 필요한 에너지를 지역별로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어요. 자, 자립도 높은 지역은 300%가 넘어요. 자립도 낮은 지역은 2%대예요. 자, 우리 충북은 자립도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아요. 충북의 자립도는 6%예요. 예. 충북의 발전소가 거의 없어요. 다른 지역에서 받아서 쓰거든요. 자, 그래서 자립도가 300이 넘는 지역, 자립도가 2%대인 지역, 격차가 어때요?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300, 200인 지역에는 발전소도 많고 송전탑도 많은 거예요. 자, 이 격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뭐도 많이 지어야 돼요? 송전탑도 많이 지어야 돼요. 예. 그래서 저는 지역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충북도 자립도가 어때요? 너무 낮아요. 그러면은 에너지 위기가 왔을 때 충북도 위기에 대응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북의 자립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조금씩 높여가야 된다. 자, 충북에서 자립도를 높이려면은 에너지 소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줄이고 생산은 늘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독일하고 한국이 있는데요. 독일의 원전이 17개가 있어요. 근데 독일은 이 17개의 원전을 2022년까지 모두 세우기로 했어요. 원전 제로 사회를 만들기로 했어요. 수명이 끝나서 세우는 게 아니라 원전은 위험하고 또 지속 가능한 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날짜를 정하자. 2022년. 수명이 남았어도 문 닫는다 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 결정을 언제 했느냐? 2000년도에 했어요. 자, 2000년도부터 결정을 하고 조금씩 실천을 옮겨서 15년이 지났잖아요. 실제로 독일 원전이 9개가 문을 닫았어요. 이제 몇 개 남았어요? 8개가 남았어요. 요게 이제 매년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대안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나라는 원전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 정부 사람들은 딱 이렇게 얘기해요. 맨날 이렇게 얘기해요. 얘기하는 게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느냐?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원전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 기후변화 막으려면은 원전 지어야 된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독일은 원전도 제로로 만들면서 온실가스도 줄이고 있어요. 그쵸? 그 두 개가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럼 독일이 우리는 원전 줄이는 대신에 석탄 더 지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럼 궁금한 거죠. 독일은 어떻게 원전도 제로로 만들고 석탄도 안 짓는 거지?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지? 자, 이게 이렇게 두 가지가 필요해요. 자, 이게 독일에서 쓰는 에너지 원인데요. 이게 원전이에요. 이게 갈탄, 석탄, 석유, 가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초록색까지가 뭐냐? 화석 에너지예요. 화석 에너지. 자, 그 다음 이 재생가능 에너지 요만큼이었어요. 그러니까 독일도 2000년에는 재생가능 에너지가 그닥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2000년에 우리 원전 다 세울 거야. 그런데 원전 세운다고 해서 석탄을 늘릴 수는 없어. 그래서 계획을 짰어요. 어떻게? 에너지 소비를 줄입니까? 늘립니까? 줄여요. 예. 에너지 소비를 점점 줄여가요. 그러면서 빨간색 원전이 어떻게 됩니까? 없어져요. 2020년에. 자, 원전 없어진다고 화석 에너지가 늘어나지 않죠? 뭐가 늘어나요?
재생 가능 에너지가 늘어나서 화석 에너지를 대체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독일이 탈핵과 CO2 감축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비결은 첫 번째 에너지 소비를 줄인다. 두 번째 재생 가능 에너지로 화석 에너지를 대체한다. 그걸 몇 년을 했다고요? 15년을 했어요. 탈핵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더니 변화가 당장에 생겼어요. 독일의 재생 가능 에너지가 쭉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재생 가능 에너지가 전체 전력의 몇 %? 27%. 어마어마하게 생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2025년까지는 얼마까지 간다? 40%, 45%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어요. 안 믿겨서. 왜냐하면 아니 도대체 전체 전기의 30% 가까이, 독일이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크거든요. 전기도 훨씬 더 많이 써요. 근데 그만큼 거대한 산업 국가가 30% 가까이를 재생 가능 에너지로 한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각각의 지역이 자립 계획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자립하자, 자립하자, 자립하자. 뭐로? 100% 재생 가능 에너지로. 예. 그래서 실제로 봤어요.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타고 도시에서 도시, 마을과 마을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풍력 발전기가 있어요. 그리고 농가 지붕 10개가 있으면은 10개 중에 4개는 태양광으로 지붕이 다 덮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마을을 쓱 지나가면 마을 풍경에 보이잖아요. 거기에 풍력 발전기, 태양광 발전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뭐냐면은 농촌에서 가축 분뇨 그리고 옥수수대 이런 것들을 잘 섞이면은 메탄가스가 나와요. 근데 이 메탄이 천연가스의 주성분이거든요. 그걸 태워서 전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쓱 지나가다 보면은 이걸 바이오가스 플랜트라고 하는데 이런 게 그냥 곳곳에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건 뭐냐? 이건 보일러예요. 무슨 보일러? 보일러. 이게 뭘 태우는 보일러냐면은 나무를 태우는 보일러예요. 근데 이 보일러가 되게 단단해 보이죠? 나무를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서 펠렛으로 만들어서 이걸 태워서 여기서 뜨거운 물을 끓여가지고 동네 난방용수로 공급하는 거예요. 이게 마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을형 에너지인 거예요. 우리는 여기 전기로 하거나 아니면은 기름 보일러를 하거나 여기는 도시가스가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그러면 기름 또는 심야 전기 이렇게 나무 이렇게 난방을 하잖아요. 근데 이 유럽의 농촌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 이 중앙 난방을 공급하는 펠렛 시설이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마을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해결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보면은 설비가 너무 좋아요. 저도 이런 시설이 우리나라에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설비들이 잘 작동이 안 돼요. 기술 수준이 독일에 비해서 매우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우리나라가 원전도 수출하는 나라예요. 그렇지 않아요? 원전은 엄청난 부품이 들어가는 정말 하이 테크놀로지입니다. 원전도 짓는 나라가 왜 이런 건 안 될까요? 진짜 못해서 안 하는 걸까요?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걸까요? 예. 저는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왜? 원전이 훨씬 돈이 되고 원전이 더 힘이 세기 때문에. 예. 자, 에너지원 아까 이거 보셨죠? 에너지원들이 경쟁을 해요. 여기 원전하는 그룹들은 원전 힘을 더 키우고 싶겠죠. 로비도 하고 정책도 만들어요. 그리고 석탄은 여전히 석탄을 더 하고 싶겠죠. 재생가능 에너지도 재생가능 에너지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너네들끼리 경쟁해서 이긴 사람 우리가 쓸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보다 바람직한 에너지를 선택하고 그 에너지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정책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독일은 원전도 안 돼, 석탄도 안 돼, 결국 아껴 쓰고
효율을 높이고 재생 가능 에너지로 가야 돼 라고 정치적으로 결정하고 집행을 하는 거고, 한국은 이런 거죠. 링 위에 다 올려놓고 너네끼리 싸워서 제일 값싸고 힘센 애를 순서대로 하면은 우리가 그 순서대로 넣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싸워서 누가 제일 힘이 세겠어요? 우리는 원전이 센 거예요. 그 다음 석탄, 그 다음 가스, 태양광, 풍력은 저 구석에 이제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정책에 이런 가치가 반영이 되지 않은 거예요. 어떤 걸 짓고 어떤 걸 안 지어야 될지 가치가 반영이 안 되고 있고, 무조건 값싼 거, 무조건 전기 많이 생산하는 거, 이러다 보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는 원전을 포기하고 있는데 우리만 지금 36개의 원전을 짓는 국가로 가고 있다. 자, 하지만 이런 변화들, 이건 독일의 이 오스트리아의 농촌 마을인데요. 자립도가 무려 170%예요. 이게 이 마을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모두 마을에서 만들어요. 그리고 이 모든 설비들이 협동조합으로 마을 주민들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정부가 지원사업으로 풍력발전기 지어주고 지원사업으로 태양광 지어주는 게 아무짝에 소용가 없어요. 그걸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 되고 마을에서 잘 쓰려면은 이런 시설에 대한 소유자가 누구여야 되느냐? 마을 주민이어야 돼요. 그래서 독일과 오스트리아, 독일의 그 수많은 재생가능 에너지 설비의 소유자의 50%는 시민이에요. 독일 풍력발전기의 소유자의 40%가 농민들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풍력발전기 도시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보시기에도 되게 크거든요, 저게 규모가. 그러려면은 들판이 필요해요. 바람이 잘 부는 들판. 그러면 이 정도 풍력발전기 하나를 건설하려면은 50억 정도가 필요해요. 비싸죠? 예. 근데 50억은 1억씩 출자하는 농부 50명이 모이면은 풍력발전기 한 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풍력발전기를 사가지고 전기 팔아서 연 8%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면은 여러분도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연 8%잖아요. 예. 집 팔아가지고. 예. 근데 독일은 그렇게 투자를 해서 시민들 수익 구조를 만들어줘요. 자, 원전 하나는 얼마인지 아세요? 원전 하나? 3조 5천억이에요. 자, 그거는 우리 시민들이 못 만들어요. 예. 하지만 풍력과 태양광은 1억씩 출자하는 사람들 이렇게 모이면은 운영하고 할 수 있어요. 원전은 죽었다 깨나도 우리가 운영을 못 합니다. 예. 그래서 재생가능 에너지가 시민들의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민들이 출자했을 때 안정적으로 수익 구조를 만들어줄 수 있는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독일이 재생가능 에너지가 저렇게 빨리 늘어난 거예요. 결국 정책과 철학과 의지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가봤던 독일의 대학이에요. 근데 이 대학은 CO2 프리 대학이에요. 프리 없다. CO2가 없는 대학. 그러면 화석 에너지를 쓴다는 거예요? 안 쓴다는 거예요? 안 쓰는 대학이에요. 어떻게 안 쓰냐? 이 대학 캠퍼스에서 모든 에너지를 재생가능 에너지로 직접 생산해내요. 그러면은 여기 창가에 유리잖아요. 유리 창가에 여기에 다 태양광 전지판이 붙어 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태양도 잡아서 전기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 건물은 대학교 기숙사예요. 근데 이 기숙사 건물은 패시브 하우스예요. 어떤 집이냐? 집을 지을 때부터 겨울에 난방 에너지가 필요 없을 정도로 단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건물의 방향, 창문의 크기, 이런 단열의 두께,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건축할 때 에너지를 적게 쓰도록 설계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 태양광을 올리고 풍력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저 건물은 에너지가 필요했어요? 없어요? 에너지 없어도 갈 수가 있어요. 요즘 유럽에서는 플러스 에너지 주택이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에너지를 심지어 어떻게 한다? 그 건축에서 쓰는 것보다 더 많이 생산하는 건축물을. 예. 자, 이거는 온통 유채꽃으로 덮어놨죠. 유채.
유채를 심어서 유채 씨앗을 짜게 되면은 바이오 디젤을 만들어서 식물 연료로 달리는 학내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학 캠퍼스 안에서는 모든 에너지가 재생 가능 에너지로 만들어지고, 이 학생이 앉아있는 이 바닥에는 뭐가 있느냐? 빗물 저장소가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물을 만들려고 해도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빗물을 받아서 정화해서 쓰면은 그만큼 에너지를 아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학교의 학생들은 도시계획과 에너지, 건축과 에너지, 물과 에너지, 교통과 에너지, 폐기물과 에너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요. 우리는 태양광 막 따로 공부하고 풍력 따로 공부하고 이런 게 아니라, 도시를 계획할 때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적게 쓰는 도시를 만들 수 있을까? 집을 지을 때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적게 쓰는 집을 지을 수 있을까? 이렇게 접근한다라는 거고요. 자, 제가 독일 답사를 다니다가 여기가 농장이에요. 농장에 농부 아저씨가 막 자랑을 하고 있어요. 소 한 마리 그려놓고 태양광 그려놓고, 이게 태양광이죠. 여기다가 글씨로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우유도 전기도 지역에서라고 적어놨더라고요. 저는 저게 아주 큰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독일이 농업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 독일이 재생가능 에너지를 끝까지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유, 식량 자급과 에너지 자급을 위해서. 그리고 식량 자급과 에너지 자급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지역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로컬 푸드와 로컬 에너지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게 한국에서도 이 비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정책이 필요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녹색당이라는 정당을 만들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정말 기후변화 시대에 모든 것이 불투명하고 세계 경제가 위기에 빠진, 잠재적으로 앞으로 상당 부분 성장이란 것을 경험할 수 없는 시기라면은 지금부터라도 더더욱 먹을거리와 에너지 자립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동안은 세계화를 얘기했지만 이제는 다시 지역으로 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이렇게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동안은 지식으로 살았지만 지금부터는 손의 기술이 더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손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책만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시기에는 손이 잃어버린 그런 기술들을 찾아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독일은 재생가능 에너지로도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독일이 바뀌게 된 배경에는 체르노빌이나 반핵운동, 녹색당, 이 두 정당이 연합해서 정권을 잡고 2000년에 탈핵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법을 만들죠. 재생에너지법, 재생열법. 자, 여기 제가 이게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동네에 풍력발전기가 들어서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풍력 기업들이 들어와가지고 동네 주민들 아무런 동의 구하지 않고 풍력발전기 건설부터 합니다. 그래서 영양에 있는 녹색 당원들이 제일 맞서서 싸우는 게 풍력발전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탈핵의 정당 녹색당인데 녹색 당원들이 풍력발전기에 맞서서 싸우고 있어요. 근데 저는 지지하거든요. 아니 왜 풍력발전기 찬성해야지 왜 녹색당 반대? 저는 아무리 착한 에너지 풍력이라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의 동의와 민주적인 절차 없이 무조건 들어와서 풍력발전기부터 꽂는 거는 문제라고 봐요. 자, 그래서 독일은 이 지역 주민들과 풍력발전기를 엮어요. 거기에 마을 사람들이 관여가 되게 돼 있어요. 미리 충분히 설명하고 공사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 풍력발전기에 주민들이 출자하게 하고, 그리고 그 풍력발전기에서 생산한 전기에 대한 수익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이렇게 설계하지 않으면 이 영양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폭력적으로 들어오는 석탄이나 폭력적으로 들어오는 풍력이나 같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좋은 에너지니까 어떤 절차하고 상관없이 찬성해라 라고 하는 거는 안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재생가능 에너지가 늘어나는데 저는 우리나라가 정말 우물한 개구리라는 생각이, 한국 비중 4%예요.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
중국 27%예요. 높죠? 독일 44%예요. 영국 16%예요. 자, 우리가 얼마나 뒤지고 있는지. 자, 여기 보시면은 태양광 비행기 솔라 임펄스 2라는 것이 5일 동안 태양광으로만 날아가지고 태평양을 건너는데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비행기 하면은 항공유로 날아가잖아요. 물론 시간이 걸렸어요. 5일 동안. 하지만 오로지 뭐의 힘으로? 태양광으로 힘으로 논스톱 단독 비행에 성공해서 태양광의 가능성을 확인을 했어요. 자, 이거는 전 세계에 지금 태양광이 얼마나 곳곳에 놓여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보면은 런던이 그 런던 다리 위에다가 이렇게 태양광을 쫙 깔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일본인데요. 일본은 댐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저수지가 있죠. 물 위에다가 태양광을 설치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본이 후쿠시마 이후에 원전 7개 분량의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왜냐? 원전 가동을 멈췄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이거는 도로인데요, 도로. 이 도로, 고속도로 바닥을 뭐로 깔았냐? 태양광으로 깐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는 차도 달리지만 이게 무슨 역할을 해요?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 역할도 해요. 자, 이거는 이 도로를 달리는 버스예요. 이 버스가 뭐라고요? 솔라 버스예요, 솔라 버스. 달리면서 충전하는 거예요. 달리면서 충전. 그리고 이 영국의 브리스톨에 가면은 사람 인분 버스가 있어요. 뭐냐면은 사람들이 똥을 누잖아요. 이것도 잘 썩히면은 메탄가스가 나와요. 그 사람들의 똥으로 달리는 메탄가스 버스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다른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지역 에너지 정책을 해야 된다. 지역의 정책을 바꿔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저런 책들을 썼어요. 그리고 저렇게 썼던 아이디어들을 그래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맞게 됩니다. 그게 서울에서 이제 박원순 시장님 출마하셨을 때, 그때 제가 에너지 정책 공약 초안 작업에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당선되고 난 다음에 원전 하나 줄이기라는 정책을 같이 만들었어요. 아직도 기억나는데 이제 후보님이 계시고 공약을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은 서울은 에너지 소비 도시입니다. 생산은 안 하고 소비만 해요. 자, 서울에서 전기 소비가 늘어나면은 발전소가 서울에 지어지나요? 아니죠. 다른 지역에 지어져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원전을 한 개라도 덜 짓게 하려면은 서울에서 소비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부터 노력을 해야 되고, 그때 서울의 전력 자립도가 2%였는데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서울 전체에서 소비는 줄이고 생산은 늘리기 위한 방법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제안을 드렸고, 그게 박원순 시장님 1기 때 10대 정책에 들어가요. 그게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으로 지난 4년 동안 했고요. 좀 기쁜 소식은 서울의 원전 하나 줄이기를 받아서 경기도가 올해 6월 달에 에너지 자립선언을 했어요. 2030년까지 29%인 자립률을 70%로 만들겠다. 자, 이렇게 만들면 원전 몇 개 대체 효과가 있다고요? 7개. 예. 이걸 6월 달에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충남에 갔다 왔거든요. 충남도는 석탄 화력 발전소가 많아요. 근데 충남이 2020 에너지 계획을 하면서 재생 가능 에너지로 화력 발전소 3개를 대체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제주도는 탄소 없는 섬을 만들겠대요. 뭐로? 풍력 발전기나 재생 가능 에너지로. 예. 좀 신기하지 않으세요? 자, 아까 정부는 원전을 몇 개 짓겠다고 그랬어요? 13개 짓겠다고 그랬죠. 이제 벌써 그 사이에 2개가 지어져서 앞으로 11개가 더 지어져요. 정부는 앞으로 11개를 더 짓는데, 서울시는 원전을 하나 줄이고, 경기도는 원전을 7개를 줄이고, 충남은 원전이 아니라 뭘 줄이겠다고요? 석탄을 줄이겠다고 얘기해요. 왜 이러는 걸까요?
정부는 짓고 지자체는 줄이고. 왜 그럴까요? 신기하죠? 예. 저는 그 이유가, 정부가 에너지 계획을 세울 때 우리나라의 정책이란 게 시민들을 향해 있거나 가치를 지향하거나 지속 가능성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를 반영한다고 생각해요. 4대강이 그랬고 새만금이 그랬어요. 그리고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짓는 거, 설악산에 호텔을 짓는 거, 다 누구의 이익을 반영하느냐? 건설족들의 이익을 반영을 해요. 자, 원전을 13개를 짓는다. 원전 하나가 아까 제가 얼마짜리라고 그랬어요? 3조 5천억. 자, 그걸 13개를 지으면은 40조가 넘는 시장이에요. 자, 우리나라의 원전, 괴산에 있는 건설업체가 지을 수 있어요? 못 짓죠. 예, 우리나라 원전 지을 수 있는 건설회사는 한 5개 정도예요. 그들의 이해관계가 원전과 관련된, 원전 이익과 관련된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국가 정책에 반영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서울시 계획 세울 때 원전 그룹이 들어오나요? 경기도 계획 세울 때 원전 그룹이 들어오나요? 안 들어와요. 지자체는 적어도 그런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게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정부는 계획을 세워요. 근데 실제 건설되는 건 어디입니까? 지역이에요. 지역은 건설했을 때 엄청난 갈등이라든지 괴로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왜 짓지 않을 수 있다면은 다른 대안을 찾자. 그래서 줄이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 4명이 11월 24일 날 서울에서 만납니다. 이거 준비하는데 엄청 힘들었어요. 이걸 선언했던 4명의 지자체장이 11월 24일 날 만나서 무슨 선언을 하느냐? 지역 에너지 선언을 할 거예요. 이제 에너지 정책을 지자체가 할 수 있게 해달라. 네. 멋지죠? 네. 와. 네. 근데 충남도지사님이 마지막까지 섭외가 안 돼가지고, 근데 섭외가 안 돼. 그냥 오시라고. 예. 섭외를 해야 되는데 일정이 안 맞는다고. 근데 4명을 맞췄어요. 근데 이 4명이 의미가 있는 게 4분 다 어쨌든 에너지에 대한 개념을 좀 갖고 계시고 실제 정책도 하고 있고 또 정당도 이제 나름 균형을 맞췄잖아요. 예. 이제 녹색당도 언젠가는. 예. 예. 그래서 그리고 나름 괜찮은 정책들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면 이 4개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좀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지자체마다 지자체의 정책적인 차별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지자체가 에너지를 하는지, 어떤 지자체가 복지를 하는지, 어떤 지자체가 무상급식을 폐지하는지, 어떤 지자체는 계속 원전을 유치하는지.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정치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투표를 잘해야 되는 이유. 늘 뽑을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뽑을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 결국 정치가 지역의 삶의 질을 바꾸게 될 겁니다. 예. 자, 그런 의미에서 충남은 에너지 관련한 그룹과 모임들이 좀 시작이 되고 있어요. 충북은 생각보다 약해요. 대신에 청주, 우리 청주에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이런 운동들이 있고 그 흐름이 조금씩 퍼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4개 지자체장들이 모여서 지역 에너지 전환 선언을 한다면은 그 선언의 흐름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다른 지역으로도 좀 퍼져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뭔가 그래도 미래를 걱정하는 지자체장이라면은 나름 자기가 리더라고 생각한다면은 앞으로 이 에너지 문제를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의 정책들은 도시형이니까 뭐 단열 사업을 하고 LED를 바꾸고 태양광을 만들고 그리고 태양광도 대형 요거는 중형 그리고 요거는 미니 태양광. 그래서 저는 농촌 지역에 3kW짜리 말고 있잖아요.
1kW씩만 올려도 상당히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정부에서 보급하는 건 무조건 3kW거든요. 근데 3kW가 아니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50W도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정도의 에너지 소비 규모라면은 1kW도 되고, 그래서 다양한 규모로 자기 집에 맞게 설치할 수도 있다고 봐요. 자, 이거는 이제 매점대 위에도 태양광을 올린 거고요. 요거는 이제 버스 정류장 위에 태양광. 그다음 요거는 정말 태양광을 가전제품처럼 마트에서 사고 파는 시대. 정말 손쉽게. 그리고 이런 태양광이 잘 팔릴 수 있도록, 잘 쓰일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50% 주는 거. 예를 들면은 이렇게 태양광 설치를 아파트에 하려면은 60만 원인데 시에서 30만 원을 보조를 해줘요. 그럼 사람들이 더 쉽게 설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농촌 같은 경우에도 1kW짜리가 100만 원인데 만약에 괴산군에서 우리는 농촌형 소형 태양광을 보급하고 싶다. 100만 원인데 가구당 50만 원을 지원한다. 그러면 집집마다 50만 원씩만 내서 이렇게 태양광을 설치한다면은 그런 것도 하나의 흐름으로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시도가 가능하다. 이게 아까 전국적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늘어나는데 서울은 이제 마이너스를 찍었어요. 매년 전기 소비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당나귀 보여드리면서 가장 첫 번째는 태양광 풍력 이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 줄이는 거, 소비량을 줄이는 거. 독일도 어떻게 됐었어요? 소비 총량을 줄였잖아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경기도 계획, 에너지 비전, 충남 계획, 그리고 제주도 계획이거든요. 충청북도 계획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청주의 계획을 만들고 괴산의 계획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노원구도 지금 좀 열심히 하고 있고,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거죠. 아예 이런 건물, 사람들이 많이 쓰는 공공 건물은 에너지 제로 건물로 짓는 거예요. 냉난방비 안 들도록. 그리고 임대 아파트 100세대를 짓는데 에너지 제로 아파트로 지금 짓고 있어요. 후내년에 완공을 해요. 이런 실험들을 예산과 인력을 들여서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성북구는 절전 아파트,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을 LED로 바꾼다라든지, 그리고 LED로 바꿨더니 여기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형광등을 LED로 바꿨을 때 1억 4천만 원 들었는데 공용 전기요금이 1,000만 원씩 빠진 거예요. 그러면은 훨씬 더 1년 만에 회수가 되죠. 이렇게 줄인 전기요금으로 경비원 아저씨들한테 임금 인상시켜줬어요. 멋지지 않아요? 이런 사례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가능하다. 순천이 정원박람회로 유명했잖아요. 근데 순천시장님이 올해 초에 프라이브루크를 갔다 오신 거예요.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아니 우리가 생태도시 순천이었는데 에너지를 이렇게 안 했는지 반성했다. 이제부터 우리 에너지 자립도시 순천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순천시 공무원들 제가 가서 에너지 교육했거든요. 그리고 순천의 계획을 짰어요. 그 계획을 짜면서 순천은 교육을 열심히 하자. 에너지 교육도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생산도 하고 우리 순천만 관광에다가 에너지 관광을 더하자. 거기 플러스해서 에너지 복지를 하자. 이 계획을 3개월 동안 짜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자체가 이전에는 국가가 에너지 정책을 하지 우리는 에너지 정책 몰라요 했었는데 이런 지자체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서울시도 움직이기 시작하고 지금 이런 분위기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봤더니 괴산 군수님께서 또 그래서 여러분께서 투표를 잘 하셔가지고 이런 에너지를 좀 하실 수 있는 군수나 이런 분들을 잘 뽑아주시면은 여러분 여기서 솔매마을에서 하려고 하는 것들이 더 좀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서울에 있는 성대골이라는 아파트, 여기도 노후된 주택이 많은 단지였는데 2011년부터 이분들이 에너지에 대해서 꽂혀가지고 우리 마을을 에너지 자립마을로 만들어보자 라고 활동을 하셨어요. 처음에 절전 그래프부터 그려가지고 절전소를 하기 시작했고 이 공간처럼 마을이 공동으로 쓰는 마을 학교 공간이 있었는데
그걸 단열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단열을 쭉 하면서 내단열하고 창문 갈고 그 다음에 태양열 온풍기라든지 그 다음에 화목난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요 공간보다 조금 큰데 겨울을 무조건 전기와 화석 에너지에 의존하지 않고 겨울을 나보자 그렇게 해서 단열 사업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들이 배운 거를 인근에 있는 학교에 가서 에너지 동아리 강의를 하면서 에너지 동아리를 한 1년 동안 운영하기도 했었고 이렇게 틈새에 있는 틈새 바람 잡는 작업도 했어요. 그리고 아예 이제 돈을 좀 모아가지고 이동하는 태양광 차량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거 딱 열면은 솜사탕 뭐 이런 거 만들 수 있게. 그럼 이 차를 운영하면서 에너지 교육도 하고 그런 활동들도 했어요.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다가 지난해는 동네 에너지 슈퍼마켓을 열었어요. 에너지 슈퍼마켓. 그래서 이 에너지 슈퍼에서는 어떤 걸 파느냐? 이런 걸 팔아요. 뽁뽁이부터 시작해서 절수형 샤워기, 그 다음에 에어컨 차양막. 이 실외기가 다 바깥에 있잖아요. 근데 이 실외기만 차양막을 잘 설치해줘도 전기요금을 10% 절감할 수 있대요. 저도 이렇게 차양막을 설치하고 틈새 바람을 잡고 LED라든지 멀티탭 그리고 미니 태양광. 그래서 에너지 슈퍼에 가면은 온갖 국내외의 에너지 절약 관련한 물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도들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심지어 이건 에너지 슈퍼마켓 이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에너지 슈퍼마켓 이몰 쳐보면은 슈퍼가 나와요. 예. 근데 그 슈퍼에서 또 재밌는 게 뭐냐? 에너지 생활기술 제품을 팔고 절전 에너지 기구를 팔고 교육 상품도 팔아요. 왜냐? 만약에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되게 높고 그러면은 동네 주민들이 저렇게 힘들게 에너지 슈퍼를 안 만들어도 동네마다 에너지 슈퍼가 이미 생겼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전기요금 너무 비싸니까 빨리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찾아야지 그러면서 막 갔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전기요금이 OECD 국가 중에서 되게 낮아요. 그래서 사람들 생각이 뭐 그렇게 구차하게 전기 아끼려고